암을 전문으로 진료하시고 이러니까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환자들이 가장 충격받을 때가 암 진단 최초로 받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 선고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때들 뭐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로? 처음에 이제 암이라 그러면은 처음에 다 부인을 해요. 내가 뭐 아프지도 않고 뭐 네.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는데 무슨 암이야? 여기 돌팔이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검사를 진행하거나 또 병원을 딴 데 또 가봐요. 네. 그럼 거기서도 암이다 그러면 여기도 돌팔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암인가 보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기 나쁜 놈들 많은데 이제 화가 나는 그런 상태고 제일 환자들이 화를 내는 건 그거 같아요. 내가 내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 누구도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환자들이 제일 섭섭하고 화가 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저도 건강검진해서 뭐 위에 조그만 게 발견이 됐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일찍 그것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재발이 됐을 때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거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게 자각 증상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전조 증상 없이 발견되는 암들이 많잖아요. 뭐 대부분 그렇다고 뭐 봐야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증상과 징후를 혼돈하는 거죠. 내가 아픈데 없고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난 건강하다. 그래서 다들 그래요. 나는 감기도 한 번 안 걸려봤다. 난 의료보험 왜 내는지 모르겠다.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야 나 멀쩡해서 들어갔는데 진짜 환자 됐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전조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고 이러니까 그 초기에 발견하고 이러려면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 받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작년에 건강검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무슨 3기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황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갑자기 암이 크게 퍼질 수가 있는 겁니까?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병과 증상을 혼돈하는 거지. 병은 반드시 증상이 나타날 거야. 암은 엄청난 증상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내가 알 거야. 이게 잘못된 거고. 그리고 또 병원 가서 검사하면 확진이 되는지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암의 경우에 뭐 처음에 내시경도 하고 초음파, CT, MRI, 펫 뭐 이렇게 하지만 결정적인 정답은 조직 검사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하는 암 환자는 조직 검사를 3번 해요. 수술해서 드러낸 조직을 가지고 3번째 하는 조직 검사가 이게 이제 정답인데 이 조직 검사만 하더라도 이 3번의 결과가 같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많아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는 이 초기고 뭐 CT상에서 뭐 전이도 안 됐으니까 2시간 만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5시간인데도 안 나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디로 전이 갔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은 거기서 또 상처를 받는 거죠. 전조 증상이 없는 암.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더 경각심을 가질 텐데 증상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하늘의 뜻인가? 이러고 말기도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경각심을 요 정도 증상이 오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내 생활 습관이 이 정도면 암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징조들이 있습니까?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다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40kg가 나가든 60kg가 나가든 다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물론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뭐 4, 5kg, 7, 8kg를 빼면은 그 중에 뭐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건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암이었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원인이 없어. 특히 내가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내에 몸무게 10% 이상이 감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대변이나 소변이 원활하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변비가 너무 오래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설사가 오래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변이 자꾸 가늘어진다든지 또 이제 뭐 소변 보기가 힘들다든지 뭐 절박뇨가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 또 그리고 이제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이 대부분 요즘 여성분들은 자가진단 하잖아요. 생리 전후에. 그래서 이제 뭔가 만져지면 이제 유방 검사를 하러 가면은 글쎄 한 20, 30명 중에 1명만 암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양성 종양이죠. 그러나 이제 유방의 종양이 만들어지지만 이게 점점 커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유방의 피부가 자꾸 거칠어진다든지 아니면 유두가 함몰된다든지 특히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안 좋을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는 이제 빨리 가서 검사하셔야 됩니다. 살이 갑자기 찌는 거는 관계 없습니까? 빠지는 거하고는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유방암 그리고 남자들은 전립선암 그리고 남녀 공이 대장직장암은 자꾸 살이 찌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위암, 뭐 자궁경부암, 폐암, 간암 센터 가면 다 빼짝 말라 있어요. 그래갖고 자꾸 살찌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아까 말한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뚱뚱한 아줌마 도스들이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전립선암은 대부분이 한 50대 사업하고 술 좋아하시고 고기 좋아하시고 비만한 분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암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은 비만한 사람한테서 올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비만하면서 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같이 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암에 이제 걸렸다. 뭐 이렇게 가서 건강 검진했는데 암입니다 하면 야, 내가 사는 이 동네에서는 안 되겠다. 빨리 서울에 큰 병원 가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뭐 우리 빅3 병원이라고 얘기하는 이곳에 아는 사람 통해서 뭐 예약을 하든지. 원장님은 이런 그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마다 비방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CCN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그 치료를 이제 정하는 학회인데 예를 들자면 그래서 사다리꼴로 결정돼 있어요. 이 검사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 검사 사다리꼴로.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수술, 이 사람은 뭐 방사선, 수술 플러스 방사선, 아니면 수술 방사선 못해 그러면 항암을 하면 처음에 어떻냐, 이게 실패하면 두 번째 어떻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NCCN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KNCCN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같은 학회에서 또 그거를 보고 수정을 해요. 그래서 한 2년 주기로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초기에 표준 치료가 가능할 때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대학병원마다 암센터 다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치료를 하게 돼요. 특히 항암은 병원마다 항암제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큰 제약회사,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만든 항암제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로 오는 거는 좀 무모하고 오히려 어떤 암이 됐든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을 하면 1년은 걸려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가족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지 그걸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에 와가지고 아닙니다. 뭐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아닌데 단 그런 건 있죠. 좀 희귀한 암, 케이스가 많지 않아.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있는 병원을 가는 게 맞지만 우리 일반적인 암들 있잖아요. 이거는 구태여. 서울로 올 필요 없고 또 하나는 이제 표준 치료가 다 끝났어. 예를 들어서 뭐 재발해서 뭐 약을 다 쓰고 더 이상 이제 표준 치료에 쓰는 항암제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임상 시험에 하고 있는 약을 쓰는데 그거는 교수님마다 어떤 임상에 들어있는지가 다르죠. 그래서 뭐 같은 병원에서도 교수님마다 이제 그때는 임상약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좀 검색을 해서 내가 지금 치료받는 뭐 부산의 어떤 교수님은 이 임상을 안 하는데 뭐 어디 뭐 대구의 어떤 교수님은 이걸 한다 그러면 별로 가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은 치료 방법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표준화돼 있다. 내가 굳이 서울에 가서 네. 그 의사 선생님한테 1년 기다려서라도 받겠다. 이건 아닌 거죠. 빨리 받는 게 나은 거죠. 예. 암은 이제 수술 이후에 뭐 전이가 안 됐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저는 다행히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전이가 됐거나 이러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받게 되는데 근데 이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양제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제일 먼저 먹어야 될 게 뭐냐? 그럼 저는 이제 유산균이라고 보는 거죠. 장이 건강해 모든 게 건강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럼 두 번째는 비타민 C 정도가 되겠죠. 실제로 뭐 비타민 C로 이제 암 환자를 치료하는 예는 상당히 외국에도 많습니다. 그 비타민 C로만 치료하는 병원도 뭐 외국에 있고요. 또 외국의 대학병원에서도 뭐 많이 합니다. 이게 효능이 얼만큼 있느냐의 문제인데,
비타민 C도 이제 우리가 항암제처럼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물론 비타민 C가 농도가 작을 때는 이게 이제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조직을 재건하는 작용을 하지만 비타민 C를 아주 고농도로 혈중의 농도를 높여버리면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항암제처럼. 그래서 암세포를 이제 공격하는 것도 있고 또는 우리 여성분들이 피부를 콜라겐을 합성해서 탱탱하게 하려고 그러면 비타민 C를 먹거나 주사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해요. 그래서 종양 주위에 콜라겐을 둘러싸가지고 얘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거나 전이가 가는 걸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 비타민 C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돼서 요즘은 거꾸로 암 환자 중에 수술 항암 방사선 안 하고 나 비타민 C만 갖고 치료할래.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해요. 필수 영양소예요. 옛날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진화하다 보니까 사람은 비타민 C를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신선한 야채를 통해서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제된 그 비타민 C를 드시는 거는 모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비타민 C 먹거든요. 예. 유산균도 먹고 비타민 C 먹는데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알로 해서 하루에 한 2알 정도 먹으면 됩니까? 그게 용량이 문제인데 그 제일 처음에 그 미국 MD 앤더슨에서 비타민 C를 임상할 때는 뭘 했냐면 비타민 C를 1000mg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거야. 그래서 조심스럽게 임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모르겠어요.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100mg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요새 약국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거는 비타 1000, 그래서 1000mg짜리 제일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권하는 거는 3000mg짜리고 캡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분말이에요. 분말을 드셔야지만 흡수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환자들한테 3000mg 정도를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정도면 충분하다. 옛날에는 막 비타민 C를 설사하기 전까지 막 퍼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였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 있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대 영양소가 꼭 골고루 들어있어야 암에 안 걸릴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의사들이 볼 때는 6대 영양소를 봐요. 그래서 이제 그 3대 영양소에다가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 합치면 5대 영양소죠. 근데 우리가 6대 영양소에서 물을 집어넣죠. 물이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3대 영양소를 중요시 하겠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이 중요해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것은 탄수화물이 6이에요. 그다음에 지방이 2, 단백질이 2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균형 잡힌 식단 그러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암을 예방을 하거나 암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 우리가 암 입장에서는 우리가 암 세포는 탄수화물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거든요. 암세포는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를 잘 쓰지를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지방을 높여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 되면 탄수화물, 암이 좋아하는 탄수화물을 줄이니까 암은 굶고 지방은 우리는 정상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니까 정상세포는 괜찮고 어떻게 바꾸냐면 되게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여서 2 정도, 1.5 내지 2 정도를 이렇게 줄이면 거.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필요 함량이 일정해요. 하루에. 딱 자기 체중을 킬로그램에서 그램으로 바꾸면 자기한테 하루 필요한 단백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20% 정도 되니까 20%는 그대로 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지방을 높이는 거죠. 지방 20%를 보통 이제 60% 정도로 높이는 이제 그런 식단을 해야 되는데.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은 고기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삼겹살 이런 거 먹으면. 네, 삼겹살 먹고.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되게 이제
오메가 3라든지. 그런 지방. 그렇죠. 예. 그래서 오메가 3나 불포화 지방. 그렇죠. 불포화 지방산. 그다음에 오메가 6. 그다음에 이제 코코넛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코코넛유는 포화 지방산입니다. 네. 사실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좋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코코넛유가 그 암 걸린 환자들이 평소 때 뭐 튀긴 거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전부 다 안 좋다니까 못 먹죠. 근데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코코넛유거든요. 그래요? 코코넛유는 우리가 그 지방산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게 트란스 지방이잖아요. 트란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은 다 트란스 지방을 만들어요. 가열을 하게 되면. 그런데 가열을 하더라도 이 트란스 지방이 안 되는 게 이게 코코넛유예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지방을 먹는데 의외의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식이섬유 많이 먹지 않습니까?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 장에 들어가서 대장에 가면은 대장에서 이 식이섬유를 이용을 해서요 지방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도 지방을 많이 먹는 개념하고 같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단백질은 자기 체중을 킬로그램에서 그램으로 바꾼다 했지 않습니까? 그램으로 바꾸는데 조금 더 낮추는 게 좋아요. 그램에서도 더 낮추는 게 좋고 단백질은 그게 딱 필요한 양 외에는 안 쓰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다 그날 버립니다. 다른 것은 저장을 해요.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지방에다가 맞아요. 저장을 하잖아요. 단백질은 저장하는 게 없어요. 다 빠져나가는데 근데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오히려 암을 악화시켜서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자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보니까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하고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하고 어떤 게 더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가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사망률을 높인다. 그래요?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식물성 단백질 똑같은 양하고 동물성 단백질 딱 넣고 먹고 나면은 환자한테 물어봐요. 어떻는가? 물어보면 식물성을 먹은 사람들은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동물성을 먹은 사람들은 이제 좀 먹었어. 식물에 있는 단백질은 우리가 동물만 가지고 있는 호르몬을 만드는 이런 아미노산 종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신경 호르몬을 만드는 단백질 이런 게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가바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이게 그런 아미노산이 같이 있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고 할 건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기분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단백질 양은 부족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을. 그 다음에 뭔가 허전하다. 이거는 내 기분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3대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6대 영양소가 다 같이 이렇게 비율이 잘 맞아야 되고. 근데 비타민은 이제 비타민 B군. 우리 비타민 C만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B죠. 비타민. 우리가 에너지 만드는 데 쓰는 비타민은 비타민 B입니다. 그다음에 미네랄이 좋은 물의 성분이 미네랄 아닙니까? 이제 물 안에 미네랄이 녹아 있죠. 녹아 있는데 물은 우리 환자한테 중요한 거는 미네랄이 있는 미네랄 워터. 그런데 우리가 인공으로 만든 미네랄 워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으로 만든 것은 인공으로 조절해서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 탄수화물은 줄이면서 그걸 과일 또는 채소로 대신하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 거꾸로 식단. 그럼 이제 주 목적은 뭐예요? 탄수화물 양을 줄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밥을 줄이겠다. 그래서 앞에 먼저 먹어가지고 포만감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뒤에 밥이 많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우리 환자들이 잘못하는 게 자 과일을 먹으면 단 과일 특히 우리 환자들이 좋아하는 게 사과, 귤, 뭐 배, 뭐 이런 거잖아요. 단맛 나는 거. 그러면 우리 밥을 줄이는 것은 탄수화물을 줄이자는 뜻인데 과당은 그러면은 영향을 안 줄 것인지.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바로. 그래서 단지 포도당보다 흡수되는 속도가 우리 몸 안에서 포도당을 만들어지는 속도가 늦다 뿐이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과일을 이게 거꾸로 식단할 때 제일 주의하는 게 과일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사과는 껍질. 껍질에 피세틴이라는 강력한 이렇게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즙 속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즙을 짜가지고 그러면 걸러지는 덩어리 있잖아요. 우리 사과 먹을 때 보면 약간 씹히는 거. 이것만 우리가 먹고 그다음에 과즙은 애들이나 주고 이런 방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귤을 먹을 때도 귤은 사실은 귤의 영양가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껍질에 있고요. 귤은 껍질 먹기가 그런데. 껍질. 그러니까 껍질은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끓여가지고 진피차 이런 거. 예, 만들어 이제 귤 껍질, 그 귤차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귤을 먹을 때는 내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귤을 먹어야 된다 하면은요 미숫가루 먹는 게 좋습니다. 미숫과. 그래서 우리가 미숫과 파란 약간 푸르스름한 남아 있는 거. 예. 그게 그 푸르스름한 게 항암작용 히스페리딘이 아주 많거든요. 그다음에 귤도 마찬가지로 까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즙이 있고 근데 하얗게 우리 거치장한 것은 없잖아요. 뭐 걸리죠 다 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떼가지고 그걸 먹어야죠. 그게 이눌린이거든요. 이눌린이어서 식이섬유도 되고 항암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과즙은 제일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애들 먹으라고 주고. 그래서 먼저 그렇게 먹고 그러면 사과도 먹을 게 없고 귤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떤 게 좋으냐? 달지 않는 과일. 토마토. 네, 토마토. 그다음에 키위. 그다음에 뭐 비트. 그다음에 좀 달지만은 그래도 당도가 좀 낮은 바나나. 아보카도. 예, 아보카도. 막 이런 것을 먹는 게 오히려 낫죠. 거꾸로 식단은 좋습니다. 근데 단지 어떻게 먹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요리할 때 들어가는 양념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도 항암 작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요컨대 뭐 마늘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념은 거의 대부분 항암 작용이 있다고 해요. 특히 후추 같은 경우는 이제 피페린이라는 이제 강력한 항암 작용이 암 줄기세포 쪽으로 가는 것도 차단하고 세포 자살도 시키고 신생혈관도 억제하고 이런 암 쪽으로 유도하는 변이된 유전자를 끄는데 그런 영향을 하거든요. 후추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후추 많이 드셔야 돼요. 후추하고 비슷한 산초도 그런 작용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이거 추어탕 먹을 때나 넣었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하고 매운 거, 고추. 캡사이신. 그거 좋다는 얘기 들었어요. 항암 작용이. 비타민도 많다면서요, 고추. 비타민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캡사이신이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대표적인 항암 물질이 마늘이잖아요. 마늘 우리가 양념으로 많이 쓰잖아요.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 그 생마늘 아니어도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마늘을 먹을 때 무조건 마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늘은 공기하고 노출을 하거나 물하고 닿아야 이게 알린이라는 성분이 알리신으로 바뀌어요. 이게 효소가 알리나제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비활성 상태에 있다가 활성형으로 바꿔주거든요. 활성형으로 바뀌려면 물이나 빛이나 공기가 접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통으로 먹으면 효과가 별로 안 난다는 뜻이죠. 그걸 이렇게 쓸어야 되네. 쓸어야 되고 제일 좋은 것은 다진 마늘. 다진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양파를 가지고 또 캐럿 했죠. 근데 양파를 먹는데도 우리 환자들이 좋은 것은 다 바꿔불고 먹는단 말이에요. 껍질 속에 있는 보라색 껍질 있잖아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건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냥 반찬을 안 먹을 것 같으면 차로라도 양파차 그 마시면은 괜찮하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강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생강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저롤이 강력한 또 항암 작용을 해요. 그 진저롤을 또 우리가 어지럽고 하는데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율신경 실조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지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빈혈은 없는데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생강을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주 먹는 된장. 된장 속에는 제니스테인이라는 콩 속에 항암 물질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콩이라는. 그 다음에 그걸로 만든 간장. 간장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 작용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콩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파라든지 부추. 그러니까 우리가 양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일단 모든 게 항암 작용이 다 있다. 이번에는 그 후식으로 먹는 거.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커피요. 이거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커피가 이거 발암 물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항암 물질이라고 그러고 이게 어느 장단이 맞는 겁니까? 우리가 원래 커피는 우리가 외국 그 논문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항암 물질이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발암 작용이 없느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커피는 그냥 우리가 커피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로스팅을 하잖아요. 태우지, 태우는 거지. 예, 로스팅 하는 가운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항암 작용에 이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도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클로르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강력한 항암 작용,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얼마만큼 극대화하는가가 항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자체는 항암 작용은 있고, 근데 이게 태워버렸을 때, 로스팅 과정에서, 과정에서 태워버렸을 때는 우리가 벤조피렌이라든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이런 발암물질들이 만들어져요. 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요. 풍미를 본다는 게 아니고 보면은 이 가장 클로르겐산이 높을 때가 타기 직전이에요. 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로스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타기 직전까지 해서 나오는 게 클로르겐산이 가장 높게 나와요. 약간 쓴맛 도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네. 타버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항암 커피라고 되어 있는 것은 탄내가 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뭐 녹차라든지 예. 뭐 말차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먹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기호품으로서 네, 여러 가지 우리 녹차 종류 많잖아요. 네, 녹차 종류도 많죠. 녹차 속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죠. 네. 근데 이제 커피보다는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에 민감한 분들은 이제 녹차를 마시면 되는데, 녹차에도 민감할 수는 있어요. 아예 커피 물을 만들어서 마시는 게 좋은데, 녹차는 이 항암 작용에 이지시즈라는 성분이 있어요.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 해가지고 이지시즈라는 이게 아주 강력한 성분이 있어서 특히 우리가 암이 악성으로 갈 때 신생혈관 만드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지시즈를 얼마만큼 높게 유지를 할 건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은 게 우전이에요. 우리 막 새싹 나올 때 딴 거.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이 말차 있잖아요. 또 일본에서는 옥노. 이런 부분들이 우전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말차하고 우전하고 다른 것은 우전은 우리나라는 그냥 노출시킨 상태에서 재배를 해서 새싹을 딴 거고 말차는 채향을 쳐요. 치는데 채향 밑에서 키운 거. 근데 말차가 이지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녹차나 이런 일본 말차는 우리나라는 더 큰 거. 그다음에 말차는 찐 거거든요. 근데 발효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발효를 시키면은 녹차 속에 있는 이지시 성분이 사라져요. 우리 환자분들이 누가 암에 걸려서 녹차가 좋다더라. 그러면은 보이차 그러죠. 비싸니까 갖다 주잖아요. 그게 아니네. 네, 실제는 그 커피 대신에 암을 그 항암 작용도 하면서 기호품으로 먹고 그 외에 또 보면은 비타민 나무 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비타민 나무. 예. 그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강력한 비타민 C가 있어요. 예, 비타민 C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용성 비타민 C거든요. 지용성 비타민 C는 우리가 수용성 일반 비타민 C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가 오래 가고 좀 더 강력해요. 그리고 앞서 시간에 이제 암에 걸릴 수 있는 요소 중에서 스트레스, 정신적인 문제 꼽아주셨는데 오히려 이타적인 사람들이 좀 더 걸리더라. 그러면 이기적으로 살까요? 어떻게? 이기적으로 살아야죠. 이기적으로. 근데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이기주의가 되라고 아예 그래요. 되게 이타주의가 심한 사람들은 못 고치면은 별로 그렇게 예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사실 스트레스가 말은 그래요.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육체에 있는 덩어리잖아요. 덩어리지만 심리적인 병이라고 봐요. 오히려 심리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의외로 저 사람 정말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태도가 변해요. 바뀌어요.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게 격언들이 이렇게 몇 가지 암 환자들한테 격언이 있어요. 암을 졸업해야 암을 낳는단 말이 있어요. 암을 졸업해야 암을 졸업하는 암을 낳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암을 졸업해야 암이 낳는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졸업을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잊어버리면은 암이 낫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암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서양 속담에 있어요. 이 뭐냐면 자기 침대가 없는 사람. 되게 이제 워커홀릭인 사람들한테 그 표현을 쓰거든요. 일만 하다가 보니까 자기 잠자리 잘 침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침대를 없애버린 이런 사람들인데
되게 우리 암 환자분들이 뭐 남을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뭐 일에 찌들이든지 뭐 직장에 시달하는데 되게 보면은 뭐 자기 몸에 대해서 등한시한 사람들, 쉼이 없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암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암에 대해서 공포잖아요. 암에 대해서 어느 때 가장 많이 느끼는가? 우리가 무섭다는 용어를 쓰잖아요. 내가 암 때문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앞으로 내 몸이 어떻게 될지, 이게 전부 또 그다음에 저 안에 죽음이라는 정말 공포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저 죽음이라는 데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겠는가?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깜깜하니까. 그러려면은 환자들이 암은 알아야 되는 거죠. 암에 대해서 알다 보면은 암이라는 게 내가 무조건 무서워했는데 그건 아니네.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료하면 조금 좋아질 수 있겠네. 자기 스스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모티브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손자방법에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 했듯이 저는 이제 이 맛이 지암지기이면 백암백승이다. 그래서 일단 암은 알면, 그러니까 안다는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 환자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면 치료될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의 부분은 이순신 장군이 적은 병력을 가지고 싸우려니까 그래서 병사들한테 사기를 높여야 하잖아요. 죽으려고 마음 놓고 싸우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네가 살려고 하면은 이건 무조건 죽게 돼 있다. 이제 이거잖아요. 생즉사 사직생. 생즉사 사직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환자들도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대놓고 한 번씩 물어봐요. 당신 암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물어봐요. 근데 무슨 소리야? 나는 암 가지고 죽는다 생각해 본 적 없어. 이제 정말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환자 강의할 때 그 이야기 하죠. 사람 한 번 죽는다, 한 번은. 너무 우리 환자들한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죽음하고 조금 더 가까워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죽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당신한테만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온다. 단지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차이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산다는 거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암은 심리적인 부분이 절반이다 보거든요. 이 심리적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환자들한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려고 하고 뭐 이런 아까 말한 그런 격언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중간에 환자들 개입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인드를 좀 바꿔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마인드를 하면서 또 운동까지 겸해서 면역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게 뭐 국선도라든지 태극관, 그 다음에 뭐 요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은 의외로 스트레스 좀 줄어들고 환자가 자기 암에 대해서 좀 뭔가 항상 머릿속에 꽉 눌러 있는 부분들을 조금 열어서 그래 되면 우리 환자들 치료하는데 정말 효과가 거기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는 전문가들도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설도 많이 나오면 환자들도 이게 꼭 필요하구나 하고 접근을 할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야, 그 인간 절대 암 안 걸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마 그게 어떤 사람들인지 아마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동안 이제 맡고 계신 직책이 염증성 장질환 센터장이세요. 의학 용어로 염증성 장질환을 환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한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 잘못 읽으면 염증 성장 질환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염증이 성장하는 질환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를 잘 끊어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띄어쓰기 무척 중요하죠. 네, 염증 성장 질환이 아니고 염증성 장 질환. 네. 염증이 장에 잘 생기는 병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병이 있는데
그게 궤양성 대장염하고 네. 크론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흔히 배탈 났다고 하는 장염도 여기에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금방 잘 나으니까 병원을 계속 오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은 진단을 받으면 끝까지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궤양성 대장염은 이름 그대로 궤양이 잘 생기는데 대장에만 생겨요. 근데 크론병은 우리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쭉 이어지는 그 관을 소화관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거기 어디에나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이 조금 생기는 위치가 다르고요. 네. 네. 궤양성 대장염은 궤양이 좀 얕아요. 근데 크론병은 깊어요. 그래서 조금 달라서 증상도 궤양성 대장염은 설사가 있고 배가 아픈데 혈변을 보는 게 특징이고요. 네. 예. 크론병은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픈 건 비슷한데 체중이 빠지는 게 궤양성 대장염하고 조금 달라요. 궤양성 대장염이 한 6만 명 정도 되고요. 예? 크론병은 한 15,000명, 아, 17,000명 네. 정도 이제 요즘 보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한 7만 좀 넘어가고 있죠. 한 네. 8만 명 가까이. 네. 그렇군요.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장은 뭐 제2의 뇌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장이 물론 다 장기들이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이 장이 네. 몹시 중요한 더구나 중년기 이후에 중요한 이유는 또 뭘까요, 교수님? 일단 규모에서 압도적이죠. 왜냐하면 길어요. 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쭉 펼치면 한 8m 정도 되거든요. 네. 엄청 길죠. 그거를 한 4층 꼭대기에서 내리면 땅에 닿는 길이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걸 쫙 접어서 여기 넣어 놓은 거니까 8m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작은 사람도 네. 8m를 갖고 네. 있는 거죠? 네. 아. 그 다음에 주름이 많거든요. 네. 주름이 많고 그 안에 또 육모라고 하는 그쵸, 주름 그쵸. 많아요. 네네. 그걸 쫙 펼치면 테니스장 하나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걸 이렇게 잘 접어서 여기 딱 넣는 거니까 일단 규모에서 압도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장은 자율신경계가 조절하잖아요. 심장도 뭐 특별한 말씀 없으신데 얘 알아서 뛰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근데 아침에 식사하시고 뭐 어제 저녁에 드시고 뭐 한 상 먹었는데 결과물은 이렇게 응가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똥으로 나올 때 이런 거 먹은 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자율적으로 예. 얘가 알아서 그걸 먹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다 해결해내고 네.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를 딱 내보내는 이 과정이 다 자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뇌하고 장하고 사이에 신호 전달 물질이 있어요. 어허. 이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지. 우리 말 속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아, 신경 썼더니 체했어. 예. 아, 열받았더니 소화가 안 돼. 예.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맞아요. 거꾸로 너무 경이로워요. 네. 네. 배가 너무 부르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 배고프니까 화가 나. 예. 이게 뇌와 장이 주고받는 신호가 오. 우리 언어 속에 그대로 다 녹아 있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놀랍습니다. 경이롭고요. 교수님이 너무 친절하게 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문외한이지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이 안 좋으면 어마어마한 또 질병이 따라오겠죠. 어떤 병이 특히 많이 걸릴까요? 우리 장에 생기는 병을 딱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네. 먼저 염증이 생기고 허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궤양이 생기는 거, 장염이 생기는 거, 우리가 이제 배탈 났다고 이해하는 그런 부류들, 네. 아까 설명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것들은 다 염증 부류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혹이 생기는 거예요. 용종, 암, 이거는 이제 뭔가 자라나서 생기는 덩어리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검사해 보면 구조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증상은 아주 기분 나빠요. 설사하고 변비 있고 배가 아프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병원에서 검사하면 의사들은 다 괜찮다 그러고 나는 너무 괴로워요. 네. 네, 그게 과민성 장증후군, 변비, 기능적 설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네. 3개 카테고리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대장암은 놀라운 것이 전조 증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대장암의 전조
이 소견이 용종이잖아요. 네네. 사실 우리 장이 넓으니까 네, 그 네. 안에 용종이 이렇게 자라나도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마찬가지로 대장암의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음.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대장암은 조금 빨리 알아챌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네, 항문에서 만약에 좀 가까우면 예. 거기서는 빨리 좀 혈변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변이 좀 가늘어진다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항문에서 병변이 가까울 때고요. 네네. 네. 근데 항문에서 위치가 멀고 이 오른쪽 배 네. 여기를 우리가 이제 상행결정이라고 네네. 부르거든요. 네. 이제 소장에서 나오자마자의 장인데 거기 공간이 좀 넓어요. 아, 예. 그러면 거기는 암이 이렇게 자라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덩어리가 만져져서야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그냥 검진해 갔는데 빈혈이 있으시네요. 그렇게 해서 찾아서 암을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혈액 검사라든가 소변 검사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장 내시경을 얼마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건가요? 대장- 건강검진에서는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얘기도 하고. 그런 이게 얼마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한 번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 네. 우리가 이제 아무 증상이 없어도 네. 한 50살이 되면 네. 꼭 한번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왜 이 대장암이 65세 이상 여성들에게 자주 발견될까요? 뭐 아. 문제가 있습니까?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네, 나이가 들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이 힘이 좀 없어지면서 예, 예, 예. 암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아기들은 암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극히 드물죠, 아주. 네, 나이가 네, 들면서 네. 암이 네.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네. 그런데 그 여자들을 그런 건강하게 보호해주던 것이 여성 호르몬이에요. 아. 네, 예쁘게 우리를 여자를 여자로서 매력 있게 해주고 예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네. 우리의 혈관이라든지 이런 걸 다 탄탄하게 해주고 보호해주던 여성 호르몬이 폐경이 되면 없어지잖아요. 사라진다면서요? 네, 그래서 여자 몸하고 남자 몸이 그때부터는 이제 같아진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냥 나이를 먹어서 대장암이 많이 생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대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항문 가까운 얘기했었는데 많은 또 여성들, 남성분보다 여성들이 변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많아요. 이 만성 변비와 대장암이 어떤 유사 혹은 어떤 징후가 되나요? 사실 이제 변비는 네. 우리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유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변비가 생기는 원인은 안 먹어서 원료가 없으면 네. 대변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 네, 그래서 다이어트하는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고요. 맞다. 네, 대변 우리가 이제 방앗간에 가는 비유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네. 방앗간에 가서 가래떡 뽑을 때 물만 부으면 나오냐? 쌀 가루를 부어야지 가래떡이 나오지. 너무나 네. 확 와닿는 표현이셨어요. 일단 잘 먹어야 네. 밀어내기가 네, 가능하다. 맞아요. 변비를 치료하는 거예요. 쾌식해야 쾌변이 되는군요. 정답입니다. 네. 아, 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아. 네, 그 1번이고요. 네. 그다음 2번째는 장의 움직임이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천천히 장이 가기 때문에 변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보통 하루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먹으면 내일 오후나 모레쯤 나오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대변 통과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재보거든요. 그런데 그거 되게 당연한 건데 네. 이게 한 5일쯤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뭐 한 1, 2주에 한 번씩 변을 보는 사람도 있다. 네네. 근데 그거 자체를 병으로 보지는 않아요. 네. 불편하지만 않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네. 환자들이 불편해하니까 이제 약을 쓰기도 하는 거고요. 네. 3번째는 변을 보는데도 근육들의 아주 조화로운 움직임이 필요해요. 골반 밑에 있는 근육이 탁 받쳐줘야 되고요. 배에서는 힘을 줘야 되고요. 그쵸. 네, 항문은 열려야 되고요. 이 많은 근육이 함께 힘을 보태서 변을 봐야 되는 건데 네. 이 근육이 잘못 훈련이 되면 변을 보는 걸 잘 못해서 용을 쓰고 애를 쓰는데 효율적인 배변이 안 되는
그러더라고요. 네, 훈련 다시 받아야 돼요. 그야말로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네, 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혈압 올라가고 그러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변비도 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 이건 기능적인 문제니까 네. 대장암하고는 아주 다른 병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변비 때문에 암이 생긴다 이건 아니고요. 대장암의 증상 중에 하나로 변비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완전히 무슨 허리 라인 이런 것들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심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변비가 심해지니까 관장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고요. 숙변을 제거해서 뭐 5kg가 빠졌다는 등 관장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가끔 이제 항문 바로 위에 단단한 변이 차여 있거나 내려왔는데 이 변을 못 본 경우에는 요걸 빼줘야 위에 있는 변들이 그렇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하수가 막혀있는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요거는 손으로 파주기도 저희가 해요. 한 번씩. 네.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제 파드리기도 하고 관장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외에 이런 다이어트 목적이나 이런 걸로 하는 네. 그런 관장은 네. 저희가 권하지 않고요. 관장을 할 때 온도라든지 또 물리적인 어떤 기구가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장에 상처를 내는 경우도 있고 거기 손상을 입어서 출혈로 오는 환자들도 저희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물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변이 나온 것만 본 사람들은 그게 자기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살 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변 뺀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그거와 더불어 제 주변에도 이렇게 과민성 대상증후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민한 네.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뇌를 많이 쓰는 분들도 그렇고 네. 또 안 쓴다 하더라도 네. 이 어떤 사람이 이런데 걸릴 확률이 높은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들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소인과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 너무나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을 해서 네. 그나마 살아남으려고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적응하다 보니 그래도 머리를 보존하느라고 장이 좀 아팠다든지 네, 공부는 해야 되지만 화장실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라도 네. 해서 어떤 분출구가 있어야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몸에서 가장 취약한 어떤 부분이 걔가 제일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과민성 장증후군은 그런 이제 구조적인 이상은 전혀 없지만 네. 그 사람이 이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고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변비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복통으로 고생하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넌 병이 없어 이렇게 안심만 시켜줘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사람들은 약으로 조금 조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 증상 뒤에 숨어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 이걸 해결해 줘야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서 그 사람에 따라서 치료 접근은 달라야 됩니다. 네. 변을 보는 횟수에도 굉장히 이게 감론을 받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횟수와 건강도와 어떤 또 의미가 있나요? 아마도 그 횟수는 제 생각에 우리가 옛날에 농업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소 여물들 물 주고 네. 들판에 나가기 전에 네. 화장실이라는 게 대부분 집에 있잖아요. 그렇죠. 농사일 나가면 들판에서 볼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네. 집에서 볼일을 다 보고 나가야 아마 일하시기가 수월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회사의 화장실들이 너무 좋고 그럼요. 지하철역도 지하철도 괜찮아요. 너무 네. 어디에도 네. 이렇게 화장실이 네. 있는 요즘의 시점에 음. 그렇게 꼭 아침에 변을 보는 게 훌륭하다. 이거는 이제는 조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번까지 다 정상으로 보거든요. 일주일에 3번, 이틀에 한 번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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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 다 정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루에 한 번이라는 룰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조바심 내고 힘들어하는 그게 오히려 네. 병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자기의 배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나를 이해하고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아우, 좋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은 위안이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전직 기자여서 출장도 많이 다녔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고 동창들하고도 여행을 자주 가요. 국내 네, 여행, 네, 해외여행. 네.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같이 방을 쓰는 친구 중에 네. 환경이 바뀌어서 난 딴 환자 화장실 못 가 이러면서
여행 끝나면 누렇게 얼굴이 뜨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조절 가능한가요? 그것도 의식적으로 당연한 거야.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넌 안 나올 수 있는 거야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라도 좀 먹어줘야 되는지. 네, 그분은 아마 네. 오래 그렇게 살으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아마 고등학교 네. 여고 시절 그럴 때도 네. 그분은 아마 공중 화장실 거의 안 가셨을 가능성이 그때는 살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많고요.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된 거고 저는 그냥 자기의 변이를 존중하라고 말하고 싶고요. 집에 가서 편히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며칠 사이에 네, 아마. 뭐 아무 일도 안 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조금 가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하는 건데요. 이 방귀도 횟수와 냄새와 네. 여기도 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제 사실 방귀, 네. 똥, 오줌 이거가 우리가 이제 먹은 것들에 대한 마지막 결과물. 결과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항상 똥은 똥다워야 된다, 오줌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똥이나 방구에서 꽃 냄새나 사탕 냄새 나면 그 병 있는 거예요. 교수님 철학자세요. 언어의 마술사고. 그래서 네.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다 소화돼서 진짜 필요한 건 다 흡수를 한 거예요. 네. 하고 남은 찌꺼기인데 그게 음식물의 찌꺼기, 그다음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던 세균들의 찌꺼기, 유해균들. 죽은 시체들, 네네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세포도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렇죠. 24일 주기로 바뀐다면서요? 그 세포들의 찌꺼기. 아. 근데 그 찌꺼기가 지저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그 안에 우리가 먹은 음식들 안에는 인돌, 스케톨, 황 이런 게 섞여 있는데요. 그게 조금만 섞여 있어도 냄새가 지독해요. 다르더라고요. 네. 먹은 음식에 따라서. 네. 예. 그래서 방귀는 못 끼면 네. 문제죠. 아. 그게 안 끼고 예. 계속 뱃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터질 거예요. 네. 예. 잘 끼는 거가 땡큐죠. 아, 그래서 네, 예. 네, 오히려 방귀는 빨리 트시고 저는 서로를 인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쾌식만큼 중요한 게 쾌변인데 일상생활에서 쾌변에 도움이 되는 팁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저희가 이제 자기가 먹은 우리가 변의 양이 네. 결국 이제 환자들이 변을 충분히 잘 봤어라고 느껴야 쾌변이라고 느낄 건데 그 볼륨이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변의 볼륨을 결정하는 게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 동안 그 식이섬유를 얼마나 먹었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네. 내가 쾌변을 볼 자격이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기나 생선 이런 거는 변의 양을 만드는데 굉장히 적게 관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채나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장 안에 있는 환경, 장내 세균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장내 미생물이 좋을수록 사실은 변을 잘 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버릇이 한 3살쯤 된 아기의 대변이 성인이 될 때까지를 거의 결정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네, 말이 네. 그냥 예. 나온 말은 네, 아닌 것 네. 같고요. 이 3세 때까지 형성되는 장 안의 환경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먹은 음식도 아기에게 그 미생물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태교가 음악만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먹느냐도 중요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한 3살까지 식이 습관을 형성하는 네. 것도 너무 중요하죠. 말씀들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유독 위암에 취약하다. 뭐 이러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하고 관련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선천적인 요인이 이제 한 가지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태어난 거는 저희가 몸이 다시 태어날 수는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되겠는데 주로 이제 위암이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 또 흡연이라든지 약물 여러 가지 환경들과 관련되는 그런 원인으로
단위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음식하고 관련되는 것들도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고 주의들 하고 계실 텐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짠 음식 염분을 과다 섭취하는 문제, 또 가공식품이라든지 고기를 구워서 먹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음식 관련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다른 서양에 비해서 헬리코박터 균의 감염률이 높다는 것이 이런 위암의 높은 발생률과 네.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소화기 질환 그럼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네. 어떤 것이 다 소화기 질환에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우리 몸을 전체를 다 관통을 하면서 있는 것이 위장관인데요. 아. 그래서 입에서부터 이제 식도 네. 관련되는 질환, 그 다음에 위 관련 질환, 뭐 위염, 뭐 위궤양, 위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8m에 해당되는 소장, 그 다음에 거기서 소장을 내려가서 대장이 있어서 네. 대장의 용종이라든지 대장염이라든지 암이라든 것들이 있고요. 소화기 질환이라고 하면 통틀어서 소화와 관련되는 그런 장기들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의 위장관 이외에도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간이 필요하고 네. 또 쓸개라는 담낭이 필요하고 췌장 조직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뭐 췌장염이라든지 담석이라든지 담낭염이라든지 간염, 간암 우리가 아마 알고 있는 거의 질환의 80% 이상은 이렇게 소화기 질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네. 뭐 쓸개 뭐 이런 것까지 네, 다 소화기입니다. 그래도 제일 무서운 건 위암이잖아요. 네. 근데 위암이 요게 단초가 좀 생각되는 것 같더라. 이런 증상을 이제 위험한 질환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어허. 그래서 사실은 소화불량 증상의 뭐 한 거의 80%, 90% 이상은 특별하게 위암이나 무슨 기질적인 질환하고 관련이 없이 기능적으로 있는 증상일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위암의 증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소화가 안 된다든지 네. 구토, 그다음에 체중 감소, 빈혈, 뭐 위장관 출혈 이런 또 음식이 잘 안 넘어가는 삼킴 곤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너무 아쉽게도 이런 증상들은 위암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고요. 2기나 3기 정도 때 알 수 있는 또 거예요? 사실은 알 수 없는 경우도 사실은 아, 있어서 예. 네 그래서 그런 그 위암의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이런 조기에 병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위장 내시경 있겠습니다. 외에는 네. 어떤 검사들을 좀 받아봐야 초기 발견이라든가 이상 장애일 때 좀 빨리 대처할 수 있을까요? 무슨 다른 검사로는 사실 증상 자체도 네. 거의 애매하고 하기 네. 때문에 내시경을 대체할 만한 검사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사이즈가 크고 위암이 많이 진행이 되거나 한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 같은 걸로 해서도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미세한 그런 병변은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몇 배 확대를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 한번 보는데 네네네. 꿀렁꿀렁 예. 뭐 이렇게 막 영화 보는 것 같은. 네, 거의 그래서 위 안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보이는 네. 검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또 이런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고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꼭 조기 병변을 찾기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근데 이것도 너무 자수해도 좋지 않지 않나요? 그게 내시경이라는 게 네. 그냥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하고는 달리 우리 그 입을 통해서 식도, 위, 우리 그 내장의 가장 중앙부까지 네. 내시경 기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침습적인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심지어는 목 넘어가다가도 이런 데가 상처를 입거나 그렇죠. 또 천공이 된다거나 네, 식도에서부터 걸리거나. 네, 네네. 출혈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잦은 검사는 네, 권장드리지 않고요. 꼭 필요한 만큼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주기로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한국의 의료 기술이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기도 하고 네. 아니, 이민 갔던 제 친구들은 네. 꼭 검진을 한국에 와서 네, 받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위장 내시경의 기술이 발달돼 있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모델이 없는 2년에 한 번씩 이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주고 그중에 또 탑이 내시경 검사를 우리가 선택을 네. 하면 네. 2년에 한 번은 전 국민이 누구나 내시경 검사를 국가검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네. 굉장히 전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흔쾌히 낼 수 있는 이유가 네. 저도 혜택을 받고 맞습니다. 있고 네, 다른 네. 분들에게 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급히 먹고 안 먹고 떠나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도 갑자기 소화가 안 되거나 뭐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네네. 계절하고도 영향이 있나요? 이 소화 질환이? 뭐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사실은 뭐 요새 계절이나 이런 게 뭐 거의 사시사철 언제든지 뭐 환자분들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네. 특히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고온이기 때문에 음식들이 상하게 되면 상한 맞아요. 음식을 먹게 되면서 네. 여름철에 특히 식중독이 많게 되겠고 또 이제 오염된 그런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되면 심지어는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다양한 종류의 장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이 된다 하면은 또 겨울철에는 당연히 우리 몸 컨디션이 여름이나 또 겨울, 봄, 가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 여기저기 쑤시고 하다 보면 이제 진통제라든지 뭐 감기약이라든지 뭔가 위장에 몸에 무리가 되는 그런 약들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위궤양이라든지 위염,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뭐 1년 상시 항상 소화기 질환에는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과식하면 또 약간 눕고 싶어지잖아요. 아, 네네. 그래갖고 어느 날 이렇게 여기가 신물이 올라오고 네네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네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받아서 약을 먹으라고 좀 주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잠깐 일어나는 병인가요? 아니면 여기 한번 발생하면 꾸준히 저를 쫓아다니는 지병이 되는 그래서 건가요? 그거는 정말 제가 외래 진료 볼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네. 특히 식습관하고 관련이 있고 생활 습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밤 늦은 시간에 항상 뭘 드시고 음. 이제 자기 직전까지 음식을 달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일반적인 직장인분들 회식이 거의 다 저녁부터 밤에 이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술과 안주를 드시게 되면 결국 그게 아주 헤비한 그런 야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술 먹고 들어오면 바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바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신다면 네. 요즘에 워낙 잘 듣는 위산분비 억제제라든지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들은 워낙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네. 잘 치료하고 진단 내려서 치료하고 생활 습관 잘 관리하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얼마든지 잘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화기 질환의 통증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또 외상의 통증과는 달리 이게 잠시는 또 얘가 무뎌져서 느껴지지가 않거나 뭐 약간 쉬었다가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돼서 그냥 좀 참고 말지 하다가 치료 시기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는데 이제 구역질이 좀 덜하네, 신물이 덜 나오네 해서 약 안 먹고 버티다가 이게 위암으로까지 갈 수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뭘 많이 먹게 되는 그렇게 되면 그게 비단 역류성 식도염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밤에 먹으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대로 배 안에 쌓이고 지방간으로 가고 고지혈증으로 가고 콜레스테롤로 가고 결국 이어지면 혈압으로 가고 고도 비만으로 가고 비만이 되면 다시 또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장기들의 컨디션을 안 좋게 만들고 네. 또 그야말로 멀게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거이기는 하지만 네. 식도염만 가지고 본다면 식도염 자체가 식도암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확률로 보면 많지는 않은데 네네. 식도염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 더 심해지고 더 파이고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만성염증에서부터 진행이 돼서 세포가 변하게 되면 아주 그중에 소수의 일부에서는 특수한 형태의 그런 식도암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증상 자체가 암이거나 악성이 아니어도 만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아주 일조하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건강을 지키고 식도염의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는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좀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몸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몸에 뭐 나쁜 건 알지만 몸에 나쁜 게 또 그렇게 유혹적일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 야식의 유혹을 어떻게 요새 뭐 배달도 너무 잘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이시니까 교수님이 생각할 때 요 정도 평소의 식습관만
잘 지키셔도 위 건강이 치명적으로 뭐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지 않는 한 괜찮을 거다. 혹은 이제 중장년기 이후에도 요 습관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게 중에서 위에 굉장히 유용한 음식도 있나요? 좋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갖는 게 결국 위장 증상이나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인데 네. 그럼 좋은 식습관이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너무 급하게 몰아서 폭식을 한다든지 너무 빠르게 먹거나 하는 것들을 좀 피해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맞아요. 제일 원칙인데 사실 또 요새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지키기 어려운 점이 좀 있기는 하지만 네. 기본에 충실하면서 식습관을 좀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밤에 늦게 드시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유용한 게 또 어떤 건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배추라든지 이런 데에는 또 위장을 보호하는 성분들이 좀 들어있어서 네. 양배추를 또 이미 또 드시고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네. 양배추라든지 토마토, 또 마, 또 당근, 브로콜리 이런 것들은 음식을 섭취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의 식습관 중에 하나가 왜 뜨거운 국이나 찌개나 네. 국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국을 먹는 것도 피해야 됩니까? 국을 먹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남김없이 저희가 다 먹게 되기 때문에 염분 섭취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물을 말아 드신다든지 이렇게 국물에 많이 말아 드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또 소화 효소나 이런 것들을 좀 농도를 좀 낮출 수는 있어서 근데 뭐 그 정도의 뭐 그지 한 대야를 드시거나 하는 분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네네. 뭐 그 정도까지 영향은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위에 또 볼륨을 높여서 결국은 또 역류가 되는 또 확률도 높일 수가 있고 해서 네. 너무 국물을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것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를 위해서 음. 뭐한 가지만 지켜라 라고 할 때 조언해 주고 싶은 게 있나요? 한 가지, 네. 그거는 뭐 한 가지라고 하시면 제가 엔드로 연결해서 식습관과 생활습관, 네. 그거를 좋은 거를 유지를 하고 맞아요. 나쁜 거를 피하는 것이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위장 네. 관련해서는 네,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